제 이름은 하윤주, 32살, 7급 공무원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마포구에 6억 원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명의는 제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약혼자인 이준호의 본가는 경기도 수원, 집안 형편은 평범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애 낳는데 전념해라 라고 요구하더니 급기야 아들이 가장으로서 기가 살려면 집 명의를 공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 씨는 저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는데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집 따위가 뭐가 중요해? 내 아들이 바로 이 집안의 하늘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씩 처리해 나갔죠. 준호 씨를 제 공무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삭제하고 자동차 대출 보증을 철회하고 시부모님께 드리던 용돈 자동이체를 끊고 결혼식 업체 예약금을 환불받고 제가 만들어드린 백화점 VIP 카드까지 전부 해지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저는 신혼집에서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텅 빈 예식장에서 4시간이나 기다린 신랑이 마지막으로 받은 건 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전해준 파혼 통보서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소개팅 장소였던 카페에 에어컨 바람이 하필이면 그녀의 뒤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셔츠깃 사이로 숭숭 들어왔다. 하윤주는 메뉴판을 세워 바람을 막아보려다 이내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전 결혼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빚을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준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휘휘 저었다. 얼음이 컵 벽에 부딪히며 달그락, 경쾌한 소리를 냈다.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너무 구시대적이잖아요. 결혼식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양가 친척들만 모셔서 식사 한 끼 하면 될 것 같고요. 윤주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에 힘을 살짝 풀었다. 그녀는 올해 32살, 서울시청 세무과에서 6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었다. 매일 마주하는 건 재산세, 지방세, 그리고 체납 고지서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하는 말들은 마치 그녀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았다. 아이 성씨도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준호는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윤주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유리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끝이 저리 탈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남자에게 점수를 매겼다.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잔전했다. 안전하다.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3년. 필기,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까지. 매 단계가 마치 목숨을 건 도박 같았다. 그녀는 그 도박에서 이겼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기대는 아주 단순했다. 더 이상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럼 신혼집은요? 그녀가 물었다. 컵을 만지작거리던 준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아주 찰나,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멋쩍게 웃었다. 그 미소에 담긴 의미를 윤주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간을 보는 눈치였다. 솔직히 말하면 본가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돈이 전세금으로 2억 정도예요. 서울 집값 아시잖아요. 2억. 이윤주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마포구에 있는 20평대 오래된 아파트 전세만 해도 최소 4억은 줘야 한다. 2억으로는 턱도 없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준호의 조건을 하나하나 부모님께 읊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밤을 까고 있었다. 손톱 밑에는 갈색밤 껍질 부스러기가 까맣게 끼어 있었다. 아버지는 베란다 문틀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뱉은 담배 연기가 유리창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아버지의 얼굴을 회색빛으로 흐릿하게 덮었다. 그럼 우리가 사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주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쳐다봤다. 마포에 20평짜리 매물 나온 게 있더라. 6억이라던데 내 명의로 해. 어머니는 껍질을 깐 노란 알밤을 윤주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들 건데 뭐 젊은 애들이 대출 끼고 시작하면 쓰나. 빚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 6억. 윤주는 그 돈의 무게를 알았다. 아버지가 구청에서 35년 동안 일하고 받은 퇴직금, 어머니가 학교 급식실에서 18년 동안 일하며 모은 적금, 거기에 이율이 꽤 높은 신용대출까지 더해진 돈이었다. 두 분의 뼈를 가루가 되도록 갈아서 시멘트에 섞어 굳혀낸 20평이었다. 윤주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집 없는 여자가 결혼한다는 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발가벗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걸? 고마워요. 그녀는 딱 그 한마디만 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밤을 깠다. 거실에는 밤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만 남았다. 바스락, 바스락. 무언가가 으깨지는 소리처럼 작고 건조했다. 결혼 전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는 명동 근처의 한정식집이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코트를 입고 파마머리를 한 올해 흐트러짐도 없이 고정하고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미소는 아랫목보다 더 뜨거웠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윤주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어찌나 꽉 잡았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6억이라니요. 우리 준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이 은혜 우리 식구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려인삼 2상자와 한우 세트 1상자를 내밀었다. 윤주는 한우 상자에 붙어있던 가격표가 반쯤 뜯겨나간 것을 보았다. 찢어지다만 스티커 조각이 비닐 포장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89,000원, 마트 마감 세일 상품이었다. 인테리어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호가 가슴을 탕치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건 남자의 책임이죠.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준호가 50만 원을 보냈다. 딱 50만 원이었다. 도배, 장판, 주방 싱크대 대리석 상판 교체, 욕실 방수 공사까지. 50만 원으로는 벽 한 면도 제대로 바르지 못할 금액이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잔금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윤주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7번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아, 그게 내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빡빡해서 그런데 윤주 내가 일단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바로 줄게. 다음 달 윤주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는 내일 붙여주마라는 짧은 말로 전화를 끊었다. 150만 원 입금 알림이 뜨는 순간 윤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3분 동안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고 다시 꺼졌다가 켜졌다. 그녀는 준호에게 그 50만 원을 달라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안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빚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법이다. 그런 빚들은 다음 달이라는 옷을 입고 한 달, 또 한 달 생명을 연장하다가 결국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윤주는 잊지 않는다. 세무과 공무원은 단 1원의 오차도 잊지 않는 법이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주는 스스로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마치 등에 박힌 가시처럼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계속 찔러댔다. 그녀는 시댁 식구가 되겠다는 성의를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몇 가지 일을 처리했다. 우선 준호를 자신의 공무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공무원 보험은 일반 직장인 보험보다 혜택 범위도 넓고 보장성도 좋았다. 치과 치료비가 무서워 치통을 참던 준호에게는 큰 혜택이었다. 시어머니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했다. 명목은 용돈이었다.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윤주의 월급 실수령액은 280만 원 남짓이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남은 돈을 쪼개고 쪼개야 겨우 월말을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 공동 명의. 준호는 현대투싼을 사고 싶어 했지만 개인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주는 밤새 계약서 약관을 읽어보았다. 위장이 쿡쿡 쑤셔왔지만 결국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서명할 때 볼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깊게 파고들었다. 옆에 있던 은행 직원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계약서는 4번 접혀 윤주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그때는 몰랐다. 그 종이 쪼가리가 나중에 열쇠가 될 줄은, 무언가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영원히 잠가버리는 열쇠가 될 줄은. 결혼식을 2달 앞두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윤주야. 시어머니의 전화는 항상 평일 오후 3시에 걸려왔다. 사무실이 가장 바쁠 시간이었다. 윤주는 몸을 비스듬히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다.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해도 월급은 쥐꼬리만 하잖니? 윤주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휴대폰 케이스 모서리를 파고들어 하얗게 질렸다. 결혼하면 일 관둬라. 우리 준호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넌 집에서 편하게 애나 키우면 되잖아. 안 그러니? 어머님, 저희 시험 합격하려고 3년이나. 아유, 3년이 대수니? 나도 옛날에 준호 키우느라 잘 다니던 은행 관뒀어. 내가 뭐라 불평하든? 윤주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옆자리 동료가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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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소리 같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축축한 한숨이었다. 곰팡내 나는 눅눅한 공기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것 같았다. 기가 너무 세서 탈이라니까? 윤주는 전화를 끊었다. 통화 시간 4분 17초.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두면 그 목소리도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식을 1달 앞둔 어느 목요일, 윤주는 밤 9시까지 야근을 했다. 지하철 6호선 막차 시간이 간당간당했다. 그녀는 헐레벌떡 뛰어 전동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소주 냄새와 치킨 냄새가 뒤섞인 텁텁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문가에 기대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종일 처리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이의신청건으로 복잡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15분을 걸어 마포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도어록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6자리 숫자를 누를 때마다 띠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었다. 윤주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칫했다. 왼쪽 구두 뒤꿈치를 밀어내던 발이 허공에 멈췄다. 낯선 냄새가 났다. 이 집에서 날 리가 없는 냄새였다. 지독한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햇빛을 받지 못해 눅눅해진 소미불에서 나는 특유의 쾌쾌하고 달큰한 곰팡이 냄새. 서재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니, 그곳은 더 이상 서재가 아니었다. 윤주는 방문 앞에 멍하니 섰다. 문틀을 잡은 손가락이 나무 틈새를 파고들었다. 책장이 사라졌다. 8년 동안 써온 짙은 갈색 책장, 그 안에 꽂혀있던 공무원 수험서들, 행정학 노트들, 그리고 틈틈이 모은 무라카미 하루키 전집까지 싹 다 사라졌다. 요가 매트도 없었다. 매일 밤 20분씩 스트레칭을 하느라 무릎 닿는 부분이 움푹 패어있던 그 파란색 요가 매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기 침대였다. 하얀색 난간에 분홍색 레이스 커튼이 주렁주렁 달린 침대. 침대 옆에는 뜯지도 않은 젖병 소독기 박스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였다. 꾹꾹 눌러 써서 종이가 울퉁불퉁해진 동글동글한 글씨. 윤주야, 깜짝 놀랐지? 엄마가 미리 싹 꾸며놨다. 이제부터 여긴 우리 손주 방이야. 헌 책들은 내가 다 갖다 버렸다. 이제 곧 엄마 될 사람이 그런 쓸데없는 책은 읽어서 뭐 하게? 좋아요. 웃음 이모티콘 2개의 눈꼬리가 휘어진 그 표정이 너무나 해맑아 보였다. 윤주의 귀에서 삐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고막에 얇은 바늘을 꽂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둔탁한 소리를 냈다. 아기 침대 난간에 이마를 대자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다. 머리뼈 전체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거. 준호의 목소리 너머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먹고 있는 모양이었다. 엄마도 다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머님이 내 책을 다 버렸어. 책이야 뭐.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또다시 우물거리는 소리. 그리고 엄마 말이 맞아. 너도 이제 32인데 결혼하면 애 가질 생각부터 해야지. 일 욕심은 좀 내려놔. 윤주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휴대폰을 귀에서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떼어냈을 뿐이다. 준호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기포처럼 웅웅거리며 멀어졌다. 그녀는 눈앞에 놓인 아기 침대를 분홍색 레이스에 박힌 곰돌이 무늬를 쳐다봤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분노는 아니었다. 분노는 뜨거운 것이다. 하지만 이건 차가웠다. 위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쇄골까지, 목구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목을 감싸 쥐었다. 그때는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다. 먼 훗날 심리학 책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존재가 지워지는 공포였다. 누군가 내 영역에 침범해 내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버리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타인의 흔적으로 덮어 씌우는 것. 나는 살아 숨쉬고 있지만 이 공간에서 나는 이미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가족단체 채팅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주의 휴대폰이 10여 차례 진동했다. 지잉, 지잉, 지잉. 그녀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며느리는 임신 전 3개월 동안 출근 금지다. 전자파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내가 다 찾아봤는데 컴퓨터 모니터 전자파가 기형아를 만든단다. 윤주 너는 결혼하면 당장 집에서 쉬어라. 내가 가서 김치 담그는 법이랑 된장찌개 끓이는 법부터 가르쳐주마. 우리 준호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입에도 안 되는 거 알지? 엄마 손맛 아니면 안 먹는다. 그 밑으로 답장이 하나 달렸다. 신우이 이지은이었다. 준호보다 6살 어린 28, 대학 졸업 후 취직도 안 하고 본가에 얹혀 살며 인터넷으로 중고 옷이나 팔고 있는 신우이였다. 윤주는 딱 2번 봤는데 볼 때마다 각기 다른 명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맞아, 언니. 어차피 언니네 집도 언니 명의라면서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팔자 고치세요. 완전 부럽다. 윤주는 팔자라는 2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채팅방을 나와 스마트폰 메모장을 켰다. 맨 윗줄에 4글자를 적었다. 외상 장부, 날짜, 금액, 사유. 그녀는 차분하게 기록을 시작했다. 결혼식 2주 전. 그날은 토요일, 윤주에게는 모처럼의 휴일이었다. 시청 도서관에 가서 빌린 책도 반납하고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과정 자료도 정리할 계획이었다. 세무과에서 최근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 영어와 일어 자격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준호가 할 말이 있다며 굳이 마포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현관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 소파에 앉아 2손을 무릎 위에 깍지 낀 채 올려놓았다. 윤주는 그 자세를 알고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직전에 딱 저런 자세를 취하곤 했다. 윤주야, 상의할 게 좀 있는데. 응, 말해. 집 문제 말이야. 그는 옆집에 들릴까 봐 걱정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잔뜩 낮췄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방음이 완벽했다. 부모님이 집을 고를 때 벽을 동전으로 두드려가며 확인했던 곳이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이 집 명의에 내 이름도 좀 올렸으면 하시더라고. 공동 명의로 말이야. 거실 한 구석에서 공기청정기가 위밍 돌아갔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거렸다. 윤주는 그 불빛을 5초 동안 응시했다. 이유가 뭔데? 준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을대가 위아래로 꿀렁 움직이는 게 선명하게 보였다. 부모님 말씀이 집이 내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내 마음이 변했을 때 나는 빈털터리가 되잖아. 그건 좀 불공평하다고 하시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 남자가 집 명의도 없으면 알잖아. 꼭 셔터맨이나 기둥서방 된 것 같고. 윤주는 소파 팔걸이에 손을 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미색 패브릭 소파. 그녀가 직접 발품을 팔아 할인 기간에 산 것이었다. 아직 엉덩이 자국도 나지 않은 새것. 그녀는 손가락으로 까슬까슬한 천의 감촉을 느꼈다. 이 집, 우리 부모님이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6억, 너희 집에서는 10원 한 장 안 보탰어. 인테리어 비용. 도배장판 한다고 200만 원 견적 나왔을 때 내가 보낸 돈 50만 원이었어. 나머지 150만 원은 우리 엄마가 내주셨고. 그런데 무슨 염치로 공동 명의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 우린 결혼할 사이잖아.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윤주가 말을 잘랐다. 큰 소리는 아니었다. 바이올린 현이 뚝 끊어지듯 말꼬리를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변하면이라고? 너, 그 말 하기 전에 이 집이 어떤 돈으로 마련된 건지 생각은 해봤니? 윤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도한 게 아니라 무릎이 저절로 펴졌다. 이 집, 우리 아빠 35년 퇴직금이야. 우리 엄마가 학교 급식실에서 18년 동안 양파 썰고 뜨거운 물에 손대어가며 10,000원, 20,000원 모은 돈이라고. 그런데 내 자존심 세우자고 명의를 달라고? 너한테는 그깟 가오가 우리 부모님 인생보다 중요해? 준호의 얼굴이 벌개졌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전곡을 찔린 수치심이 분노로 바뀐 색깔이었다. 턱 근육이 불끈거리며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게 보였다. 너 계산 참 정확하다. 그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애초에 나랑 평생 살 생각 없었네. 그치? 그 말은 돌덩이처럼 두 사람 사이로 툭 떨어졌다. 공기청정기는 여전히 윙윙거렸고 초록 불빛은 무심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윤주는 갑자기 그 소리가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묵직한 강철 현관문이 닫히면서 벽 전체가 우르르 떨렸다. 도어록이 철컥 잠기고 번호판의 불빛이 2초간 켜졌다가 스르르 꺼졌다. 윤주는 거실 한복판에 맨발로 서 있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바닥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43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주는 점심으로 싸온 닭가슴살 도시락을 먹던 중이었다. 젓가락으로 집어든 고기 한 점이 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윤주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에 그 다정하고 수다스러운 톤이 아니었다. 억지로 꾹꾹 눌러 담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 마치 찌그러진 페트병이 펴지려고 할 때 나는 소리처럼 위태로웠다. 내 시어머니, 아니, 준호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구나. 윤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닭가슴살이 도시락통으로 떨어지며 툭 힘없는 소리를 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여자가.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목구멍이 꽉 막혀 억지로 물을 넘기는 소리였다. 사돈, 진명이는 남자 앞으로 해야 집안 꼴이 우스워지지 않습니다. 대개 따님이 워낙 기가 세서 나중에 우리 준호가 기나 펴고 살겠습니까? 이러더라. 윤주의 눈꺼풀이 딱 한 번 깜빡였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해졌다. 불에 구워진 도자기처럼 표면은 금이 갔을지언정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다. 사돈, 대개 아들이 이 집에 보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배장판 비용까지 우리가 냈습니다. 6억짜리 신혼집에 돈 한 푼 안 내놓고 어디서 감히 전통 타령입니까? 그랬더니요.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구나. 윤주는 고개를 숙여 도시락을 내려다봤다. 뒤집힌 닭가슴살에서 흘러나온 소스가 하얀 쌀밥을 적시고 있었다. 검붉은 간장 소스가 마치 멍 자국처럼 번져나갔다. 엄마, 혈압약 드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정적이 흘렀다 먹었다. 윤주는 알았다.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할 때면 말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날 밤 8시, 윤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등을 때렸고 욕실 거울은 뿌연 수증기로 뒤덮였다.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나왔을 때 휴대폰 화면은 물기에 젖어 글자가 번져 보였다. 가족단체 채팅방이었다. 시어머니가 1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10개도 넘게 보내놨다. 윤주는 듣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에 온 텍스트 메시지 하나만 눈에 들어왔다. 느낌표가 문장 끝마다 박혀 있었다. 사돈이 우릴 무시해도 유분수지. 진명에 안 바꾸면 이 결혼 우린 못한다. 너희 집구석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두고 보자. 느낌표 3개. 그 밑으로 신우이 지은이 거들었다. 와, 진짜 너무하네. 우리 오빠 자존심은 생각 안 해? 언니네 진짜 정 떨어진다. 오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좀 해봐. 준호는 답이 없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회색이었고 마지막 접속 시간은 2시간 전이었다. 윤주는 휴대폰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다. 거울을 뒤덮었던 수증기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뿌연 안개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눈, 코, 입이 이제 막 팔자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지극히 평범한 32살 여자의 얼굴.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똑, 똑, 똑.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가족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눌렀다. 연락처를 열어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렸다. 반년 전에 저장해 둔 번호가 있었다. 혹시나 해서 정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저장해 둔 번호였다. 시청 법무팀 자문 변호사 박 변호사.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이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세무가 하윤주예요. 아, 하 주무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윤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욕실에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타혼하려고요. 서류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후 3일 동안 윤주는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 17통. 알림창에 뜬 빨간색 숫자가 끈질기게 그녀를 노려봤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그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월요일 점심시간. 윤주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A4 용지 한 장을 펼쳤다. 종이 위에는 5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각각의 줄은 카드나 계약서를 의미했다. 그녀는 검은색 플러스 펜을 들고 각 항목 뒤에 네모난 체크 박스를 그렸다. 첫 번째 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상자 이름 이준호. 주민등록번호는 상담원은 본인 확인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평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처리가 완료되면 이준호는 더 이상 윤주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윤주는 첫 번째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잠시 머물며 작고 검은 점을 남겼다. 서걱 하는 소리가 유난히 듣기 좋았다. 두 번째 전화는 캐피털 회사였다. 자동차 할부 금융 연대보증인인데요. 보증 철회를 신청합니다. 계약 번호는? 상담원은 잠시 조회를 하더니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대보증을 해지하면 주채무자인 이준호 씨의 개인 신용 등급만으로는 대출 유지가 어려워 심사가 다시 진행될 것이며 대출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즉, 그 현대 투싼 차량은 계약이 취소될 거라는 뜻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체크. 세 번째 전화는 은행이었다.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 건 하나를 해지하려고요. 수취인 이말순. 금액 10만 원. 네, 고객님. 해지 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냥 개인 사정이에요. 세 번째 체크. 네 번째 전화는 웨딩 플래닝 업체였다. 신부 측입니다. 계약번호 HW20-224-0387 예식 취소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혹시 양가 합의된 취소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취소인가요? 일방적인 파기입니다. 그럼 약관에 따라 기납부하신 계약금 300만 원은 환불이 불가능한데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 마지막 전화. 윤주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허공을 맴돌았다. 망설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지난주 주말 시어머니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얼마를 긁었는지 80만 원 윤주가 시어머니 기 살려드리겠다고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다. 한도는 500만 원, 결제 대금은 윤주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VIP 카드. 시어머니는 지난주에 그 카드로 설화수 세트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제센스 2병을 샀다. 80만 원 윤주 월급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 하나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네, 해지 처리되면 해당 카드는 즉시 사용 정지되며 현재 소지하고 계신 분도 매장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5번째 체크. 윤주는 펜을 내려놓았다. 5개의 네모칸, 5개의 체크 표시. A4 용지 위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종이를 4번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자동차 대출 계약서와 함께 포개어 두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켰다. 오후 업무인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건을 처리해야 했다. 화면 위로 숫자들이 춤을 추듯 나타났다.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조했다. 마우스를 쥔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2시. 윤주가 과장님과 다음 분기 세무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 유리문이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열렸다. 문이 스토퍼에 부딪혀 튕겨나오려는 것을 누군가의 손이 거칠게 막아 세웠다. 이준호였다. 셔츠는 바지 속에 구겨 넣은 채였지만 마치 신문지를 뭉쳤다가 다시 펴놓은 것처럼 쭈글쭈글했다. 그의 눈은 붉었다. 울어서 붉어진 게 아니었다. 며칠 밤을 새운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흰자위가 핏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윤주. 사무실에 있던 6명의 동료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타닥거리던 키보드 소리가 뚝 끊겼다. 과장님은 하려던 말을 입안에 문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준호는 윤주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못을 박는 것 같았다. 너 미쳤어. 윤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의자에 앉은 채 키보드 양옆에 두 손을 가만히 올려두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10손가락을 쫙 펴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출 보증을 해지하면 어떡해? 은행에서 대출 승인 거절됐다고 연락 왔어. 그 차 계약금 이미 건 거 너도 알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옆자리 동료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는 척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카드. 백화점 결제 데스크 앞에서 그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카드 정지됐다고 망신당하셨어. 우리 엄마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윤주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훗날 옆자리에 있던 동료 김은채 주무관은 그때 윤주의 표정을 이렇게 회상했다.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미련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표정이었다고. 마치 오후 6시 정각, 민원실 셔터가 내려갈 때 창구 공무원이 짓는 그 무심한 표정 같았다고. 준호 씨. 그녀는 서랍을 열어 투명 파일을 하나 꺼내 그에게 건넸다. 파일 안에는 서류 3장이 들어있었고 각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는 법무법인의 붉은색 직인이 찍혀 있었다. 파혼 통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서 모두에게 또렷이 들렸다. 신혼집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바꿨습니다. 그 집에 두신 옷이랑 개인 물품은 박스 3개에 담아서 포장해뒀으니 내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찾아가세요. 준호는 멍하니 그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손을 뻗으려다 말고 움찔했다. 손가락이 오그라들며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비용 정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명함은 3번째 장 뒷면에 있습니다. 윤주는 다시 의자를 돌려 모니터를 향했다. 화면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엑셀표가 떠 있었고 빽빽한 숫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15초 정도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무실 형광등이 우뭉거리는 전류 소리를 냈고 천장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의 셔츠 깃과 삐뚤어진 넥타이를 흔들었다. 이내 그가 몸을 돌려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힘이 없었다. 과장님이 헛기침을 했다. 하 주무관, 오후 반차라도 쓸 건가? 아닙니다. 세무조사 계획 보고 준비 다 됐는데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김은채 주무관이 나중에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그날 오후 하윤주가 브리핑할 때 목소리는 평소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PPT를 넘기는 박자까지 완벽했다. 다만 마지막 장 설명이 끝나고 나서 탕비실로 가더니 얼음물을 한 잔 따라 오랫동안 마셨다고 했다. 종이컵 모서리가 그녀의 소나귀 힘에 눌려 여러 겹으로 찌그러져 있었다. 결혼식 날짜는 바뀌지 않았다. 시댁 쪽에서는 윤주가 그저 결혼 전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신우이 지은이 윤주가 나간 가족 채팅방에 올린 글을 나중에 박 변호사가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새언니 그냥 똥고집 부리는 거야? 결혼식 날 되면 지가 알아서 기어오겠지? 어느 여자가 다 차려진 결혼식을 진짜로 없겠어? 결혼식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3층 연회장. 윤주는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박 변호사의 설명과 호텔 측에서 제공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캡처를 통해 그날의 풍경을 퍼즐처럼 맞출 수 있었다. 오전 10시 호텔 직원들이 식장을 꾸미기 시작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아치, 붉은 카페트, 접수대에는 방명록 2권이 나란히 놓였다.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검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높게 올린 뒤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고 악수를 하는 손길은 여유로웠다. 11시 30분 신랑 직장 동료들이 한 테이블을 채웠다. 대학 동창들이 2 테이블을 채웠다. 신랑 측 친척들이 오른쪽 좌석 5줄을 가득 메웠다. 신부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12시 신부 대기실도 신부 입장로도 여전히 비어 있었다. 준호는 탈의실 구석에서 휴대폰을 귀에 꽉 누르고 있었다. 윤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첫 번째 통화는 신호음이 6번 울리고 끊겼다. 두 번째는 3번, 세 번째부터는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윤주야, 너 도대체 어디야? 곧 시작한다고. 너 지금. 4번째 통화. 음성 사서함. 5번째부터 17번째 통화까지. 전부 음성 사서함이었다. 그 시각 윤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집에 있었다. 부모님 댁거실 따뜻한 온돌바닥에 앉아 미역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다. 어머니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끓인 국이었다. 사고를 3시간 동안 고아내고 그저께 밤부터 불려둔 미역을 새끼손가락 너비로 정갈하게 썰어 넣은 미역국.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테이블이 웅, 웅 하고 미세하게 떨렸다. 미역국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리듬과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지는 리듬이 교차했다.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의 심전도 같았다. 윤주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혀끝을 떼어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딸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화분 흙에 재를 털고 있었다.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윤주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휴대폰 측면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오후 3시 15분 예식장 지배인이 연회장 마이크 앞에 섰다. 헛기침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대리석 벽을 타고 울렸다.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부 측의 일방적인 예식 취소 통보로 인해 오늘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불된 식대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니 하객 여러분께서는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회장은 약 3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드르륵 끽 플라스틱 의자 다리가 카페트 위를 긁는 둔탁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어머니의 진주 귀걸이가 번뜩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친척 중 한 명이 회상하기를 그날 시어머니가 호텔을 빠져나갈 때 한복 치맛자락이 엘리베이터 문에 끼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억지로 잡아당겨 찢어버렸다고 했다. 일주일 후 박 변호사가 윤주를 대신해 이준호에게 정식으로 약혼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통보서의 첨부 파일은 청구 내역서였다. 차가운 회계 장부 형식이 아니었다. 박 변호사는 가사 소송만 20년을 해온 52살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숫자를 칼날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문서 제목은 작혼 기간 중 하윤주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비용 명세 및 반환 청구였다. 항목은 딱 4가지였다. 각 항목 뒤에는 계좌 이체 확인증 캡처본과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1. 신혼집 인테리어 잔금 대납 150만 원, 지체 내역 첨부. 2. 예식장 계약금, 환불 불가분 300만 원, 웨딩 업체 계약서 첨부. 3. 우차량 대출 연대보증 기간 중 발생한 신용 하락 평가액 약 90만 원, 은행 발급 신용 리포트 첨부. 4. 신세계 백화점 가족 카드 무단 사용분 80만 원, 카드 명세서 첨부. 합계 약 620만 원. 620만 원 후 윤주는 그 내역서에 서명하면서 어머니가 밤을 까던 손을 떠올렸다. 손톱 밑에 박혀있던 갈색 부스러기들. 그 부스러기는 솔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손톱이 자라나서 새로운 손톱이 묵은 때를 밀어내고 끝부분이 잘려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준혼의 집에는 당장 갚을 목돈이 없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2달 후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건은 이랬다. 준호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것, 그리고 시어머니 이말순 씨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할 것,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윤주 및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각서의 마지막 줄에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 위반 시 회당 500만 원 배상. 시어머니가 각서에 서명할 때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다고 했다. 손을 심하게 떨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윤주는 조정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사무실에서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7순이 넘은 노부부였고 40년 된 3억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었다. 그들에게 매년 나오는 재산세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윤주는 감면 승인칸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결제함에 넣었다. 도장밥이 붉고 선명하게 묻어난 직인이 네모난 칸 정중앙에 반듯하게 찍혔다. 마포 아파트는 월세로 내놓았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180만 원의 세입자는 갓 결혼한 젊은 부부였다. 남편은 프로그래머,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다. 집을 보러 왔을 때 두 사람은 내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들어갈 자리를 쟀고 남자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보일러 배관을 확인했다. 윤주가 열쇠를 건네주자 새 신부가 웃으며 받았다. 언니, 이 집 채광이 정말 좋네요. 여기서 사시던 분들은 참 행복했겠어요. 윤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아주 표준적인 미소였다. 민원대를 지키는 공무원의 미소처럼. 그녀는 본가로 짐을 옮겼다. 그녀의 방은 고시생 시절 그대로 멈춰 있었다. 책상 위에는 스탠드갓 위로 뽀얀 먼지가 앉아 있었고 벽에는 행정법 마인드맵이 붙어 있었다. 종이 귀퉁이가 습기를 먹어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옷장에는 면접 때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 3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옷을 하나씩 옷장에 걸었다. 6번째 옷을 걸 때 손이 멈칫했다. 결혼식 직전에 샀던 원피스였다. 목깃에 레이스가 달린 연한 하늘색 원피스. 백화점에서 입어봤을 때 점원이 신혼여행 가서 입으시면 딱이겠어요 라고 했던 옷이었다. 그녀는 원피스를 곱게 개어 옷장 맨 아래 칸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는 않았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었을 뿐이다. 매달 월세가 입금되면 윤주는 돈을 3몫으로 나눴다. 하나는 부모님의 신용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고 하나는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IELTS 학원 수강료로 썼다. 학원은 종로 3가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에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청에서 퇴근하고 지하철 1호선을 타면 2정거장 거리였다. 파혼하고 3달 뒤 내부 승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6급 주사 승진 예정자 명단에 윤주의 이름이 있었다. 3번째 줄이었다. 세무과 승진 대상자 47명 중 3등이었다. 주사. 팀장급 실무자. 기본급이 40% 인상되고 성과 상여금 개수가 2배로 뛰며 직책 수당도 나온다. 인사 발령 메일은 오후 4시 17분에 도착했다. 그녀는 메일을 2번 정독하고 창을 닫았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과 딸기 한 팩을 샀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검은 비닐봉지가 다리에 부딪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다. 12월 서울의 밤, 가로등 불빛은 창백했고 앙상한 가로수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에 금 간 것처럼 길게 누워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 서자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며 딩, 딩, 딩 소리를 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주사 달았어. 국자를 젓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정말? 응.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주방에서 나왔다. 윤주 앞에 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수리에서 귀 뒤로 넘어가는 손길이 투박하고 따뜻했다. 손가락 끝이 귓불을 스쳤다. 윤주의 코끝이 찡해졌다. 딱 그 순간뿐이었다. 곧 괜찮아졌다. 딸기 사왔어. 씻어서 먹자. 어머니가 씻은 딸기를 내올 때 접시 옆에 휴지 한 장을 놓아주었지만 윤주는 그 휴지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딸기 5알을 먹고 소주 반 병을 비운 뒤 샤워하러 들어갔다. 욕실에 뜨거운 물이 등을 적셨고 수증기가 거울을 가렸다. 이번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준호의 소식은 건너 들려왔다. 윤주는 이미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건 아니었다. 겹지인들을 통해 조각난 소문들이 흘러들어왔다. 자동차 대출이 거절되면서 현대투싼 계약금은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했다. 결혼식 당일 파토가 난 사건은 그의 회사에도 쫙 퍼졌다. 물류회사의 인적 네트워크는 촘촘했고 특히 40에서 50대 남자 직원들이 모인 탕비실의 소문은 카카오톡보다 빨랐다. 준호는 고객 응대 부서에서 제외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 불만 접수 증가로 인한 보직 변경이었지만 사실상 경기도 외곽의 물류센터로 좌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야간 상하차 관리직이었다. 낮에 자고 밤에 박스를 나르는 월급은 3분의 1이 깎였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근황도 들려왔다. 윤주의 대학 동창이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다고 했다. 어머, 준호 어머니. 아드님 결혼은 어찌 됐어요? 그 공무원 며느리 참 참하고 좋아 보이던데. 동창의 말에 따르면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덜 익은 생밤을 껍질째 씹은 사람 같았다고 했다. 입가에 억지 미소를 매단 채 눈동자는 허공을 헤맸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년이 아닌가 봐요 라고 얼버무리더니 카트를 밀고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했다. 카트 안에는 배추 한 포기와 두부 한 모, 그리고 제일 싼 소면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고 했다. 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다. 통쾌하지도 웃음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몇 글자를 두드렸다. 한글 자판으로 치면 찬영이 되는 알파벳이었다. 그녀는 백스페이스를 눌러 글자를 지우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1년 뒤 4월.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가 졌다. 한강변 산책로에는 분홍빛 꽃잎들이 카페투처럼 깔렸다가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지늘기 되었다. 그날 저녁, 윤주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다. IELTS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종로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나루역에 내렸고 10분 정도 걷다 보니 강변이었다. 바람이 찼다. 4월의 바람에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재킷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턱을 깃 속에 파묻었다. 준호를 본 건 어묵 파는 노점상 옆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냄새를 먼저 맡았다. 짭조름하고 달큰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노점상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1년 전보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정수리 쪽 두피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볼살이 페어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턱선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꽉 쥐었다 놓은 종이컵처럼 온몸이 구겨지고 찌들어 보였다. 그도 윤주를 봤다. 어묵 국물의 김이 그의 얼굴 앞을 지나가며 표정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윤주는 그의 눈을 보았다. 붉었다. 1년 전 사무실에 쳐들어왔을 때의 그 핏발선 눈과는 달랐다.
그때는 분노였지만 지금은 다른 무언가였다. 윤주야. 그가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작아서 강바람에 반쯤 흩어졌다. 윤주는 그와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더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내가 미안하다.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 종이컵 속의 국물이 찰랑거렸다. 우리 엄마도 지금은 후회하고 계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호 씨. 윤주가 입을 열었다. 크지 않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띠링띠링 울렸고 다리 밑에서 비둘기떼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두 사람 사이에 정확하게 내려앉았다. 원망 안 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우린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 속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만져졌다. 엄지손가락으로 동전 테두리의 톱니를 문질렀다. 더 잘 맞는 사람 만나길 바라. 그녀는 더 말 잘 듣는 여자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그녀는 뒤돌아 걸었다. 지식여진 벚꽃 잎 위를 밟는 신발 밑창이 푹신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20m쯤 걸어갔을 때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플라스틱 컵을 철판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억눌린 흐느낌 같기도 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2년 뒤 가을, 윤주는 공무원 사내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다. 그 역시 공무원이었다. 국세청 소속. 윤주보다 2살 연상의 안경을 쓴 남자였다. 대학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관악구의 낡은 빌라 1.5룸에 살며 냉장고에는 배달 앱 쿠폰과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일표가 붙어있는 남자. 8개월을 만났다. 9개월째 되던 날 그가 말했다. 우리 혼인 신고 합시다. 윤주는 좋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진명이는 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윤주의 주먹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기다렸다. 미간이 찌푸려지기를, 침묵이 흐르기를, 나 못 믿어, 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를.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안경을 검지로 추어 올렸다. 안경알 위로 카페의 노란 조명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당연하죠. 그가 말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거 윤주 씨 부모님 피땀이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욕심을 내요? 윤주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 4개가 초승달 모양으로 패어 있었다. 얕은 자국이라 금방 사라질 것이었다. 그녀는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거의 다 녹아 커피 맛은 밍밍했지만 물맛이 섞여 시원하고 개운했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톡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잎사귀들이 보도블록 위로 하나둘 떨어져 행인들의 발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울의 가을은 짧다. 그 색깔을 눈에 담기도 전에 겨울이 닥쳐온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IELTS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 성적 알림이었다. 그녀는 결과를 확인했다. 7.5점. 해외 직무훈련 파견 신청 커트라인은 7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남자가 메뉴판을 보며 치즈케이크 한 조각 더 시키겠냐고 물었다.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은행잎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가벼운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좋아요 라는 말의 무게가 2년 전 파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무게와 똑같다는 것을.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내뱉은 모든 말, 꼼꼼히 기록한 모든 장부, 체크 표시를 했던 모든 네모 칸들. 다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